네, 고용환의 평양현미경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 그 고용환 특보께서 꼭 그 얘기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제 그 이스라엘 공격, 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어떻게 그거를 시사점을 얻어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우리 고영환 특보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그 기습 공격,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 방공망도 뻥 뚫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과연 그 문재인 때 만들어 놓은 9.19 군사 합의 이게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계속해서 이거를 최소한 효력 정지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보면 더욱더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생겼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하마스 전략을 보면 어떻게 북한하고 똑같아요. 오. 그러니까 땅굴을 파서 땅굴로 진입하려고 그러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뭐 패러글라이딩이나 낙하산 타고 우리 주요 전략 지점에 내리는 것도 똑같고, 똑같고. 그 뭐 이제 저 뭐 화면이 준비되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하마스가 들어갈 때 이제 그 저런 이건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건 북한 지역에서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청와대 모형이고 그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서 청와대 침투하는 그 훈련 장면이죠. 북한 특공대 훈련 장면이고 저걸 들어와서 폭탄을 설치해서 동영상을 보면 다 폭발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고 이거는 지금 하마스가 장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아까 그 사진하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 뭐 거의 똑같네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고 사실은 이번에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땅굴. 북한이 땅굴을 계속해서 파서 뭐 옷땅굴까지인지 발견이 된 건데 그것도 지금 북한이 헤즈볼라나 하마스에 2005년 6년부터 땅굴을 파는 거를 해서 그걸 가자 메트로라 그러는데요. 가자 지하철이라고. 그 땅굴을. 땅굴을. 네. 그래서 그게 거의 총 연장 길이가 한 400km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지금 어디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왔을지 몰라요. 모르는데 땅굴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아마 우리 측 지역까지는 다 파놓은 굴들이 아마 수십 개는 있지 않을까. 그거 이제 뭐 뭔가 정세가 긴장해지고 뭐 포탄이 오고 가고 할 때 이제 맞아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 것 같고 저런 말하자면 그 뭐 패러글라이딩이나 뭐 모터가 달린 걸 타고 이제 날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AN2라고 해서 안토노바 뚜바라고 하는 그 AN2기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싸울 때 러시아 여군이 그 비행기 위에서 수리탄을 들고 다니다가 그 독일군한테 그게 떨궜다는. 그래서 독일군이 그게 하도 소리 없이 나타나고 그래서 러시아의 마녀들이라고 했던 그런 건데 그게 보면 두꺼운 갑바천으로 만들었고 나무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펠러만 철로 돼 있어서 이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마스 공격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군의 과학 첨단 기술을 거의 분쇄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그 장벽을 그 첨단 장벽 위에 뭐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거를 그거부터 다 공격을 해서 그걸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포탄 같은 걸 설치해서 다이나마이트 설치해서 그거를 장벽을 헐어버리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거기 이제 모터 사이클이 들어오고 이러고 이제 낙하산이나 패러글라이딩 타고 들어와서 이제 습격을 했는데 저는 뭐 우리 합참이 그런 뭐 우리가 확실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북한 전술과 너무 흡사한 것이 많아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국민들한테서 이제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 유명한 모사드나 내부 정보기관인 신베트가 그거를 발견을 못했느냐. 그런데 꼭대기에서는 보는데 이게 계속 한 지점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위성도 돌고.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9.19 합의에서 9.19 합의문 그 화면을 좀 준비시켜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근데 이제 저게 우리가 그러니까 회전익 네. 그러니까 헬리콥터 같은 것은 뭐 동부 서부 조금 다른데 회전익 같은 것은 20km 네. 그리고 고정익은 40km. 네. 근데 회전익에는 모두 들어가는 건 무인기도 들어가요. 무인기 들어가죠. 네, 근데 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북한에게보다 훨씬 우월한 거는 공중 정찰이에요. 그렇죠. 공중 정찰. 그러니까 예. 뭐 백두 한라 비행기도 있고 네. 뭐 미군 거도 있고 그리고 우리 그 무인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 성능이 좋은데 네. 이런 것이 9.19 합의에서 사실 전선 가까이 그러니까 20km, 40km 밖에서 북한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예. 어떤 분은 정확히 킬로미터까지 계산을 했던데 한 17에서 18km는 우리가 못 보는 지역이 있다. 근데 미군 정찰기도 저 꼭대기까지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격추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또 지금 평화 시대고 정전 시대니까 그거를 못 하는데 무인기 같은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무인기 그렇죠. 들어가도 우리 무인기는 들어가도 북한이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 철책선 뒤에서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북한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렇죠. 9.19 공동 합의문에서 우리 무인기도 못 들어가고 우리 헬리콥터도 못 들어가고 심지어 어떤 곳까지 있는가 만약 군사분 개선 지역에서 DMZ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돼도 헬리콥터가 들어간다고 북한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의무 헬리콥터가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북한이 9.19 합의를 만들어 놓고 김정은이가 청린던지 그 섬에 와서 한국 쪽을 향해서 해안포를 집다 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선을 그은 데서 뭐 4km, 5km, 6km선 포사격 훈련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DMZ는 저렇게 지금 DMZ는 저렇게 선이 그어 있지만 NLL 동해 쪽에랑은 그것이 훨씬 넓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인천 앞바다까지 거의 되고 북한은 저 이제 남포 밑에까지 이렇게 서로 그 포를 안 쏘게 돼 있는데 김정은이가 NLL 근처에 있는 창린도에 와서 해안 포병 사격을 직접 지휘도 하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개성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파괴했죠. 예. 무인기를 5대씩 들여보내가지고 우리를 네. 막 교란을 시키고 네. 이런 걸 했는데 우리가 왜 저걸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특보님 이렇게 그 설명하면 제일 저는 뭐 감명해질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는 저런 9.19 군사합의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9.19 군사합의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뭐 남북 간의 일정 거리를 예. 아예 뭐 그 여기 비행기도 못 띄우게끔 예. 이렇게 그 훈련도 하지 말고. 예, 네. 그 완충지대로 두자. 예. 아예 누구도 못 들어오게끔. 근데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은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없었어요. 전혀 없고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거기 이제 6m짜리 저 벽이 있잖아요. 네. 하마스 쪽은 얼마든지 정찰할 수도 있고 네. 세계 최고라고 하는 뭐 명중률, 격추율 90몇 %의 아이언 돔도 있고 네. 그런데도 저렇게 당했잖아요. 네. 저렇게 당했는데 이스라엘도 당했는데 우리는 저런 아까 저 연두색 예. 지역 예. 저기서는 우리 정찰 활동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만 안 하고 있죠.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북한은 이미 다 저거 어기고 하고 다 있는데. 어기고 우리 개성 연락사무소까지 폭발을 해버렸는데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같이 저걸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를 사실 저 북한에서 10km, 20km 저쪽 NLL 쪽에서는 수십 킬로 간에서 북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우리가 네. 제일 우세한 건 북한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꼭대기 띄운 위성도 없고 그냥 기껏해야 좀 약간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정찰 자산들이 있는데 저거를 우리만 앉아서 그냥 두 손 두 발 묶어놓고 지키고 있겠느냐. 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는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가 K9 그 자주포를 배에 싣고 와서 네. 우리 육지 와서 훨씬 저 군 밑에 와서 포사격 훈련을 하는데
지금까지 든 돈이 운반비만 100억이 넘었대요. 네, 그러니까 포병이건 뭐 K2 전차건 뭐건 훈련을 해야 네. 전시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배에다 싣고 우둔하게 가지고 와서 우리 쪽에 와서 훈련을 하고 다시 배에 싣고 가고 하면서 돈 쓰고 근데 사실은 현지에서 쏘는 거하고 훈련장 이동해서 후방에서 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완전히 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몇 분 안에 그 준비를 해서 사격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네. 우리는 저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 저거를 개성공단은 폭발을 시켰을 때든가 네. 그럴 때 우리 뭐 전 정부가 저거를 효력을 정지시키든 폐기시키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결국은 현 정부한테 넘겼는데 저는 이번에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아 북한이 땅굴과 네. AN2 비행기와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딩과 이런 순수한 원시적인 걸 가지고도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겠구나. 있겠구나. 예. 근데 북한은 특수군이 20만 명이에요. 예. 그리고 AN2기가 그게 2,300대가 넘거든요. 한꺼번에 갖다 뿌릴 수 있는 인원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휴전선상에 특히 서울 경기권 지역에 지금 장사정포 뭐 방사포까지 합해서 네. 400문 정도가 400문. 있고 네. 그게 이제 후방에 있는 단거리 미사일까지 하면 1시간에 16,000발을 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16,000발을 다 쏠 때까지 1시간 동안 앉아서 맞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떠난 포탄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구를 떠나고 발사대를 떠난 건데 북한이 솔직히 저 하마스가 한 5,000발을 1시간 동안에 쏘는 바람에 네. 그 아이언돔이 작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지금 북한이 쏴대면 1시간당 시간당 16,000발까지 가능하다면서요. 16,000발까지 가능하지. 네. 이론적으로 그런데 뭐 실제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방사포, 주체포 170mm 네. 주체포,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합쳐서 쏘면 섞어 쏘기를 하면 우리가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첫 5분 동안 10분 동안 쏜다고 쳐도 최소한 수천 발은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날아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휴전선 지역에 계속해서 정찰을 활동을 해야죠. 해야죠. 따라서 하고 뭐 사각지대로 휴전선 우로 떠나서 뭐 북한 지역을 침범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내려다 보면 적어도 10km, 20km 어디서 북한이 해안포를 비롯해서 곡사포 포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갱도에서 끌어나서 정렬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우리가 그냥 당하고 있다 당한다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이미 뭐 말도 안 되는 그 적이다. 네. 우리도 뭔가 이미 늦었다. 네. 왜 저거를 북한은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는데 네. 아니 그 계약이라는 게요. 계약이 합의가 유지가 되려면 쌍방이 그거를 파기시키지 않고 어기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준수하는 속에서 계약과 합의가 유지가 되는 거지. 저쪽이 일방적으로 저 무시하고 깨버리고 멋대로 행동하는데 저쪽은 깨버렸는데 왜 이쪽만 지키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러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저걸 일단 효력 정지라도 시킨 다음에 우리도 그 이제 휴전선 인근에서의 정책 활동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북한은 이미 깨버린 거 아니냐? 무인기도 보내고 그럼 우리도 뭐 효력 정지고 이런 거 뭐 할 필요도 없이 우리도 해버리면 되는 거죠. 무슨 뭐 굳이 뭐 효력 정지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북한처럼 깡패처럼 멋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뭔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뭐 규율과 국제 규범과 이런 것을 지킨다고 하는 나라니까 네. 뭐 실제로 뭐 북한처럼 마구 하자비는 할 수가 없다고 물론 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뭔가 위반하면 네. 우리도 즉시 네. 대응책으로 뭐 우리가 정진이 뭐니 할 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거.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북한이 우리 보고 지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찌꺼기라 그래요. 찌꺼기. 괴뢰 찌꺼기. 찌꺼기.
군부 깡패, 무슨 반동 분자가 벗어나서 예. 이런 괴뢰 찌꺼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 보고 또 찌꺼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북한 지도부는 비판할 것은 정확히 비판을 하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뭐 L셈, M셈, 뭐 로우, 뭐 그러니까 네. 낮은 고도, 중고도, 고고도 다 미사일들 좀 개발하고 있잖아요. 요격 미사일들을 아직 준비가 채 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참으로 많은데 사실 또 우리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16,000발 맞으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16,000발을 맞을 때까지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그건 예. 또 아니죠. 예. 아닌데 어쨌든 수천 발이 한꺼번에 넘어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되는 거는 이렇게 되면 너네 끝이다. 우리는 평양이고 최고사령부 벙커고 뭐고 다 두들겨 부신다. 네. 우리 서울 시민 우리는 국민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너네는 한 사람이 생명만 귀중하지만 우리는 매 국민이 생명이 귀중하니까 우리 국민 생명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우리는 대량 응징 보복으로 그냥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면서 네.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찰 활동도 하고 우리가 우점이 그건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북한을 먼저 공격한 예는 거의 없어요. 없죠. 53년도부터 예. 보면 예. 북한이 먼저 했으니까 네. 우리가 반격한 경우는 몇 번 있어도 우리가 뭐 북한에 올라가서 외국 김 씨가 외국 나갔을 때 뭐 암살하려고 하기로 했습니까? 무슨 서울에 들어와서 평양에 들어와서 폭탄을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저는 한국에 와서 한 32년 동안 북한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항상 답답했던 게 왜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에 응당한 보복을 못하느냐. 왜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못하느냐. 그러니까 저놈들이 자고자대해가지고 자꾸 저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다니까 문재인 전 정권 때처럼 완전히 그냥 멍청구리라 그러고 몽텅구리라 그러고 소대가리라고 그러고 뭐 무슨 하늘에 대고 소대가리가 웃는다고 그런 소리 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점점 우스워보다니까 이제 찌꺼기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네. 박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이 얼마나 이제 상식과 이런 거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는데 예, 아직까지 9.19 이 군사합의 유지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민 다수가 알아야 됩니다. 네. 국민 다수가 알아야 되는데 이번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 당한 그걸 봤을 때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 9.19가 어떤 족쇄가 되고 있는지, 예.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건 족쇄다, 이거는. 우리 손발을 묶어놓은 거. 우리 손발을 묶어놓은 거예요. 예. 이게 족쇄예요. 예. 그래서 권투 경기 하는데 한쪽 손은 못 쓰게 하고 저쪽은 양쪽 손 다 쓰는데 한쪽 손만 쏘라. 지금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이 열심히 알리고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겠다, 대응 조치를. 예.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거 9.19 뭐 깨겠다고 그러면 뭐 효력정지, 폐기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경기를 일으키면서 뭐 전쟁 세력이라는 등, 예. 반평화 세력이라는 등, 뭐 이따위 소리 또 선동을 하고 나설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그냥 딱 무찌를 수 있도록 여론전으로 예. 그 정도 우리가 해야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한 고대로 정말 하마스가 그 전투 인원이 한 10,000명도 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거의 이스라엘 국민 한 2,000명이 죽거나 인질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120만 명이란 거예요. 네. 군대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포를 쏘면 16,000발이 날아오게끔 생겼고 예. 수많은 비행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9.19 합의 같은 저는 이게 좀 옛날 이야기 꺼집어내서 미안하지만 1938년도에 챔벌린, 달라디에, 히틀러, 무솔리니가 뮌헨 협정에서 네.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체코 슈데트 지역만 우리한테 주면 여기 독일 거주민이 워낙 많으니까 요것만 우리한테 주면 다시는 전쟁을 안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챔벌린이 사인을 하고 런던에서 돌아온 비행기
끝내 내려서 이렇게 종이장 히틀러가 사인한 종이장 하나 흔들면서 네. 이제 유럽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게 히틀러 사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스트리아 쳤죠. 그렇죠. 폴란드 쳤죠. 그러니까 챔벌린이 프랑스 치고 아주 바보 등신이었던 거죠. 바보 병신이고 정말 네. 그 윈스턴 처칠이 네. 없었으면 그럼요. 영국이 어떻게 됐을까? 그 윈스턴 처칠하고 영국 운명하고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역사로 보면 문재인이 저 챔벌린처럼 바보 등신 짓거리 한 거고.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칠과 같은 그런 그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강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전쟁 먼저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하자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박살내겠다 그러고 뭐 찌꺼기니 뭐냐 하면서 계속 위협을 하고 전술핵을 쓰겠다 그러니 우리가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9.19 합의를 일단은 효력이라도 정지시켜서 북한이 뭘 기도하는지 휴전 근처에서 10km, 20km, 40km 근처에서 뭘 기도하는지 이걸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9.19 합의를 일단은 효력이라도 정지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효력을 정지시킨다 그러니까 또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전쟁 세력이 어떻고 전쟁 북한을 도발해서 뭐 전쟁을 이렇게 이걸 우리가 도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북한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자기네 계산에 따라서 자기네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는 해왔고 이게 70여 년 역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께서도 9.19 합의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중이 우월한 정찰 자산을 우리가 못 쓰게 하고 우리가 전선에 있는 포부대들이나 백령도에 있는 K2 그 유명한 그 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를 가지고도 그걸 배에 싣고 낑낑낑낑 가지고 들어와서 육지 어디 후방에 들어와서 쏘고 그 돈을 또 국민 세금으로 낭비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고 이거를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9.19 합의를 정말 효력이라도 정지시켜서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고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양부처가 좀 협업을 하시던지 뭐 해서요. 국민들이 정말 알기 쉽게끔 9.19 이 군사합의 이게 왜 우리에게 족쇄인지 뭐 좀 이렇게 동영상 5분짜리 동영상 대국민 홍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거는 먹고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생사가 걸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진실. 이거 한 5분짜리, 10분짜리 알기 쉽게 이 동영상 같은 거 만들어갖고 많이 좀 보급하고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여론 작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게 효력정지 하는데 좀 민주당이 무슨 뭐 또 뭐 북한을 자극해갖고 오히려 전쟁 위험성이 높아 이런 햇소리 하는 거 다 우리가 그 분쇄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방부 일이니까 국방부가 쇼츠 영상들 같은 거 좀 요새 젊은 세대를 많이 보니까 그렇죠. 뭐 3분짜리라도 5분짜리라도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9.19 합의 기본 내용들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느 걸 못 쓰고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이런 뭐 K2나 뭐 K9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움직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국가 세금을 얼마나 나가고 이런 것들을 아마 국민들 알기 쉽게끔. 그렇죠. 그래서 쇼츠 영상도 만들고 짧은 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랬으면 저도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하마스의 저기에 기습 공격에 고무가 되었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한다면 우리 특보님이 볼 때는 어떤 형태의 도발이 예상됩니까? 김정인이 쓸 수 있는 그 도발 카드가 어떤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역시 제일 위험한 게 NLL이 아닌가. NLL. NLL은 사실 도발을 어떻게 하기 쉬운가 하면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물고기 자꾸 꽃게 잡잖아요. 그거를 단속한다 그러면서 일부러 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갑자기 75mm나 105mm 포를 쏴서 우리가 병사들이 다치거나 이러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북한이 이제 더 이상 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쓰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위험스럽다고 보고요. 그렇죠. 사실 뭐 DMZ에서도 사실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소규모 인원이 들어와서 한국군 군복으로 유장하고 들어와서 한국군 초소를 부수고 뭐 한국군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뭐 가짜 뉴스 만드는데 그 사람들 아주 도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인민군을 이제 뭐 적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또 사실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향해서 썼던 전술이 있잖아요. 네. 폴란드 군복을 입혀놓고 뭐 그 독일 방송국을 들어와서 치면서 폴란드를 친 거 아니에요. 뭐 여기 한국군 군복을 입은 사람 입혀놓고 인민군 전 기지 같은 걸 하나 날려보내고 한국군이 했다 그러면서 뭐 뭔가 도발을 일으키고 이게 뭐 사실 국방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뭐 푸틴이 무인기 5대를 선물로 네. 줬잖아요. 네. 김정은한테. 그 무인기 실험해 보려고 또 보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뜯어놓고 대량 복제를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대량 복제를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네. 그거를 이제 성능 실험을 하겠죠. 그러면 또 우리 대응을 따서 또 어쩌고 저쩌고 또 하면서 또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해상에서 육지에서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무인기를 또 그 날리면 우리 쪽으로 날려보내면 그거야말로 이제 9.19 합의를 한 번 더 깨는 거 아니에요? 그 즉각 우리는 효력 정지해버리면 되네. 뭐. 우린 평양까지 들여보내야죠. 네, 그렇죠. 우리 물론 이제 반격 그 지난번에 송골매 2대 보내듯이 예. 더 깊숙이 침투시켜야 되고 예. 쟤들은 들어온지도 몰랐잖아요 그때. 예. 그때 그 들어가는지도 몰라서 박정천이라는 사람이 6개월 동안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예. 중앙 간부 학교라는 데 가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는 이것도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 한국은 그래도 우리 들어가니까 그래도 맞대응이라도 했는데 우리는 나갔다 간 다음에 한국 언론 보도를 듣고야 알았으니 박정천이 너 뭐 한 거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혁명화 교육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북한이 만약에 하마스에 닮은 그런 조금이라도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거 9.19 효력 정지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뭐 전단을 보내고 대북 확성기 확성기 틀고 전단 보내고 물자 들여 보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지금 어느 정도인가면요 탈북 단체들이 그 전단 보내는 수준이 타이머를 달아서 예, 옛날하고 다르다면서요? 옛날하고 그 달라요. 정확도가. 평양까지 가고 함흥까지도 보낼 수 예. 있어요. 이걸 사실 정부에서 한다면 아니면 정부에서 아니고 일반 3인 단체에서 네. 민간 단체에서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대량의 전단을 갖다 뿌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항법 장치를 달아갖고 집필 우리가 수가 있어. 목표로 하는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뭐 솔직한 말로 너네 도발만 해. 우리 정말 이번에는 아주 그렇죠. 진짜 단호하게 대응할 거야. 예.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쭉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냥 동시에 그냥 그러니까 우리 뭐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뭐 니들이 도발하면 우리가 카운터 어택으로 대응을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거를 공표할 수는 없으니까 예. 우리 좀 특보님 예. 뭐 이런 분들이 이걸 쫙 리스트업을 해갖고 예. 공공인이 떠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저는 억지력이 될 것이다. 충분한 억제력이 되고. 예, 억지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걱정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예. 충분한 우리가 그거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 다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어떤 조치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걸 해야 되는지 예. 그거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네. 하마스가 자기네보다 100배나 1000배나 우세한 이스라엘을 쳐서 2000명이 인명 네. 살상을 낼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북한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 봐도 이게 먹히네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AN2가 그게 후진 비행기라도 저기 들어가서 뿌려놓고 그냥 어디가 사방 쑤셔놓으면 혼란에 빠지면 완전히 저들 무너질 수 있겠네. 그렇죠. 이런 유혹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먼 나라 일,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도 정부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 민간인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민간 단체들도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비롯해서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네. 뭐 확성기도 하고 그렇죠. 전단도 보내고 USB도 보내고 뭐 그 9.19 합의문도 네. 효력을 당장 중지시키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예, 예. 그거를 한꺼번에 딱 터뜨려 버리면 네. 북한이 오히려 멘붕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뭐 또 자신 있으면 해봐라. 자신 있으면 해봐라. 지금 BO12도 총주에 왔다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미일이 지금 공역에서 동해 네. 공역에서 지금 훈련을 한다는데 네. 공군이 그렇죠. 우리가 너네 해라. 예. 아니 북한 놈들이요 B-52 전략 폭격기 지들이 그 탐지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걸 뭐 응징을 하겠다. 아니 그걸 어디에 어떻게 떠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뭐 응징을 하던가 자시고 뭐 말던가 하지.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허풍만 그러니까 그게 들어갖고. 독도쯤 앞에 와서 평양에 쏴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북한이 무슨 수로 맞춰요? 아 그걸. 그러니까요. 유성도 없고 정확한 GPS도 없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냥 약간 겁에 질린 자들의 어떤 헛소리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를 보면서 네. 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 아이언돔도 뚫렸다라는 거. 아이언돔도 뚫렸고 우리가 뭐 L3, 뭐 M3,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래도 어쨌든 공격하는 자들이 이선 기습 공격의 우월성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우리에게는 또 이 대책이 있다 예. 하는 점은 우리 수많은 우리 억제력들이 있다. 네, 하는 점 아주 쌈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좋은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